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녹화하는 영쟁우투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때 제일 기뻤던 게 우크라이나 소식이었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쭉 분석 평가를 해왔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잘 싸울 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일부 유튜브들 보면은 이번에 동부전선 공세를 마치 자기가 얘기는 했다는 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 그 다음에 군사 마니아들, 특히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 이런 대공세를 취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물론 미국하고 협조를 했겠습니다만 과연 이번에 이런 이 공세를 단독으로 했는지 아니면은 미국과 협조했는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일주일 전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야기할 때 이런 그 동부전선에 이런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는 뉴스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제가 그걸 보고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게, 제가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왜? 너무나 큰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믿기 어렵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이제 군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내보낸 뉴스다 보니까 이게 프로파간다가 아닌가. 정말 이런 정도의 큰 성과를 이렇게 단기간에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하는 절차를 이제 거치자라고 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완전히 확인되다 보니까 이제 주요 언론에서 다 이걸 갖다가 큰 이제 화제로 이제 삼고 있죠. 그래서 이번 공세를 전략적 공세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 키이우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이룬 가장 큰 전과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이제 결과들을 갖다 점검하기 전에 8월 말부터 아마 동부 전선에 대한 공세도 아울러 전개가 됐더랬습니다. 근데 8월 29일 날 젤렌스키가 사실은 이제 헤르손 정부에 대해서 총공세를 가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죠. 다만 이 공세는 기습이 아니라 굉장히 천천히 진행된다. 그래서 러시아군을 아마 그 겨울까지 끌고 가면서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소모시키겠다, 전력을 소모시키겠다 하는 게 이제 의도였고, 실제 15개 여단 정도를 남부전선에 집중시켰기 때문에 러시아군으로서도 상당 병력을 동부에서 남부 헤르손 정부로 이동시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러시아군이 이동했다는 거, 그것도 맞고, 사실은 우크라이나 주공이 남부전선에 집결했다는 것도 이제 맞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부전선에 이런 반전 공세가 나올 수 있었겠는가?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의아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이제 포격전만 하다가 정말 전격전, 라이트닝 워, 아니면 블리츠크리그라고 이야기하는 그 독일군의 2차 대전 때 하던 그런 전격전과 유사한 그런 전과가 달성됐기 때문에 이건 전 세계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뭐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담대한 전략이죠.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2개 전구, 동부전선과 남부전선을 갖다가 병력을 적절히 이동 배치시키면서 그간에 러시아군의 이제 허를 찔렀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제 전략 전술적 문제는 조금 뒤에 이야기로 하고, 가장 출발은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쿠피안스크를 이제 공략하는 게 처음 단계였습니다. 쿠피안스크가 하르키우의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 우측에 있는데요. 이 작전 명령은 이제 스페어헤드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스페어헤드란 말은 이제 선봉입니다. 근데 병력이 이제 공세를 취할 경우에 가장 최첨단에 선 걸 이제 선봉 스페어헤드라고 그러죠. 스페어헤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지난 3, 4월에도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르키우 동쪽에 쿠피안스크를 갖다가 우크라이나가 점령을 하게 되면은 이 북쪽에서 남쪽 또는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러시아의 보급, 병참로를 완전히 이제 분쇄 내지는 차단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남서쪽에 이제 이줌이라고 있는데, 이줌은 이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형이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이제 2월 24일 전쟁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이줌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봐서도 이줌은 그 이후에 이제 하르키우라든가 다른 쪽으로 공세를 펼쳐나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전략적 거점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줌을 갖다가 이제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약간 북서쪽에 있는 쿠피안스크를 우크라이나가 제압한다면은 이줌의 병참선이 붕괴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군사적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쿠피안스크를 공략을 하는데, 쿠피안스크 공략하기 전에 발라클레아라는 데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간에 TV나 유튜브에 보셨을 때 우크라이나 군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개양하는 그 최초의 장면, 그 지역이 이줌이 아니고 발라클레아입니다. 그래서 쿠피안스크로 가려면은 발라클레아에서 발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병력이 뭐 발라클레아에서 쿠피안스크를 공략했다. 그게 아마 9월 10일경인데, 이게 이어서 바로 이줌까지 11월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불과 나흘 동안의 공세에 쿠피안스크와 이줌을 갖다가 동시에 제압을 했던 거죠.
그리고 다른 부대는 하르키우의 북동부 쪽까지 계속 이제 국경까지 계속 러시아군을 몰아내면서 볼찬스크는 거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러시아군을 몰아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대규모로 엄청난 병력을 끌어모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략적 공세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전술적 기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병참 요충지 그 이줌 지역이라는 게 지도를 보시면은 그 하르키우주하고 그다음에 러시아군이 얼마 전에 완전히 제압했다고 하는 우란스크, 도네츠크 그 3개 주에 같이 그 접경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얼마 안 됩니다만 전략적 요충지로서 2차 대전 때도 이제 상당 격전지였고요. 독일군이나 소련군이나 굉장히 그 지역을 이제 중차대한 그런 전략적 요충지로 생각했었고 그 때문에 거기 그 주변에 이제 격전이 일어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줌을 쿠피안스크를 치면은 이줌이 이제 위협에 처하게 된다라는 게 단순한 논리였는데 이 우크라이나군이 두 도시를 한꺼번에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타격이고 실제 나흘 만에 간사랑하게 했던 그 우크라이나군의 점령 지역이 엄청나게 확대돼 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그 동부 전선의 보급선이 이로 인해서 러시아군의 보급선이 완전히 차단됐다. 왜? 쿠피안스크와 이줌을 갖다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군이 돈바스에서 공세를 가려면 더 남쪽이나 더 깊은 동쪽에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서는 당분간 이런 작전 기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러면은 언론에서는 지금 하르키우 아마 주 전체를 다 석권항구로 우크라이나군이 석권항구로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만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스킬 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강 서쪽까지는 제압했습니다만 강 동쪽은 아직 아마 러시아군이 병력을 거기 아마 방어 병력을 재배치하고 있는 걸로 막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점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뭐 그러니까 하르키우 주를 다 석권한 거는 맞는 이야기죠. 근데 대표님이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영토리 언론들이 하르키우 도시하고 하르키우 주를 아직도 이제 혼돈을 하는데 하르키우 이 도시,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는 한 번도 점령당한 적이 없습니다. 2월 24일 개전 이래. 근데 하르키우 주의 일부가 이제 석권 나간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뉴스에 알려진 매체입니다. 한국 매체인데 거점 도시 하르키우 주를 탈환했다고 써놨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르키우 주인데 거점 도시 하르키우 주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제 전쟁의 흐름이라든가 이걸 예측을 잘못했다라는 건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이제 검증을 해서 편집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아마추어적인 실수가 우리나라 주요 매체에서 난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마 군사관계가 아닌들 하더라도 이제 지리적인 관계는 좀 이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볼찬스크 저 북동부까지 러시아군을 밀어냈고 그 다음에 동쪽에서는 쿠펜스크와 이줌을 탈환했다. 이거는 뭐 키우 공방전 이래 아마 최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군이 세베르도네츠크, 리스찬스크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루안스크는 완전히 러시아군의 손아귀에 들어왔다라고 자랑을 했죠. 그렇게 공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루안스크 북단이 이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계속해서 이제 동진 중인데 아마 세베르도네츠크를 아마 조만간 탈환할 그런 시점도 오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찬스크는 이미 지금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세베르도네츠크보다는 리스찬스크가 먼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상당 병력이 그 세베르도네츠크 강을 이미 건넜다는 그런 이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군이 이제 무질서하게 후퇴하는 게 이제 각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러시아군은 아마 그때 자존심 때문에 전체 퇴각이 아니고 이제 병력 재배치를 위해서 돈바스에서 빠진다, 하르키우주에서 빠진다라는 성명을 냈고 자기들 정규 뉴스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동부 전선을 그럭저럭 다 관리해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은 완전히 이제 러시아 언론은 완전히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마찬가지고요. 서방의 어떤 자유로운 그런 언론이라든가 논평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막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속고 있는데 특별히 자기가 러시아 사람으로서 이제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을 접속해서 지금 현재 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개 하루에 TV 한 2, 3분 보지 않습니까? 정규 뉴스에. 그러면 잘은 모르지만 뭐 러시아군이 그럭저럭 잘 싸우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거는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와는. 그래서 뭐 뒤에 제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푸틴에 대한 야유와 비난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푸틴의 지지율은 여전히 83%라고 합니다만 일단 균일이 생기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급속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번에 이제 그 동부전선에서 대공세 하르키우주를 거의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탈환하게 되는 이런 시점, 요게 아마 반전 공세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어떤 그 심적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후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병력 재배치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요게 러시아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독일군도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군하고 소련군이 서로 이제 통신망을 도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노출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제 후퇴라고 하면 릭죽이라고 하는데, 이 릭죽이라면 후퇴하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병력이 뒤로 빠진다는 걸 갖다 암시를 하기 때문에 무슨 보고사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앞세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어디론가 이탈한다. 그러니까 재배치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전술적으로, 근데 우리가 후퇴하거나 어느 다른 지역으로 병력을 이동하는데 적군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2차 대전 때부터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뭐 러시아군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고 무슨 상황으로 갑자기 어디로 후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잘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 일본에서는 아마 이걸 갖다가 전진, 그러니까 앞에 전자가 아니고 전환한다 할 때 전자를 써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어느 나라 군대나 다 이제 자기들 암호를 써서 이제 무선 통신을 할 때 적군에게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이걸 가지고 러시아군을 조롱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러시아군들이 이제 도주하면서 어떤 식으로 합류했냐면은 8배나 많은 우크라이나 병력이 자기들을 쳤다. 그래서 도망간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믿기지가 않는 게,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8배 전력을 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병력을 치지는 않았는데, 이건 역시 2차 대전 때도 소련군이 자기보다 열세인 독일군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도주할 때 본부에다가는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병력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후퇴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적의 규모를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것도 자기들이 도주하는 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데, 지난번에 키우 방면에서 러시아군이 퇴각할 경우에는 꽤 질 수 있는 퇴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격하는 꽁무니를 우크라이나군이 잡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기습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들이닥치다 보니까 아마 그 중장비라든가 이런 것 갖다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도망간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규율이 선 제대 같은 경우에는 장갑차라든가 전차라는 걸 폭파시키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일단 그 늪지대라든가 물에다가 강에다가 이제 다 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일단은 당장 우크라이나군이 수고해서 노획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는 취했습니다만, 원리 원칙대로 하자면은 폭약을 장착을 해서 자폭을 시켜야 되죠. 근데 그런 조치도 안 하고 다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일부 병사들이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는 거 봐서는 러시아군이 말하는 것처럼 이번에 퇴각이 결코 질서정연한 퇴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대성은 여하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우크라이나군 당국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과를 보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라크레아, 그 다음에 차례로 쿠피안스크, 이줌, 그 3개 도시를 삼각형으로 연결하게 되면은 그게 하르키우주 동부 쪽에서 그 남서부 쪽을 갖다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점령 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따낸 게 얼마 전까지 한 3,000평방킬로미터라고 했는데, 하루 반이 지나니까 그게 6,000평방킬로미터를 점령했다라고 이제 보고했습니다. 그 정도 면적이라면은 서울시 한 10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도 아마 점점 늘어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무슨 8,000평방킬로미터까지 점령을 했다, 탈환했다라는 보도가 뜨고 있는데, 이거는 뭐 시각화로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전과를 올리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군은 군 당국의 이제 보도 내용입니다. 전차가 475대, 그 다음에 장갑차 1380대를 노획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순 노획이 아니고 파괴 또는 노획일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수량인데요. 475대라는 거, 장갑차 1380대. 근데 일부 그 서구 언론에서는 이건 너무 부풀린 규모다, 아마 실제 전차, 파괴된 전차는 120대, 125대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아마 밝혀지겠죠. 그래서 이 다량의 무기를 다 버리고 갔는데, 이거 수거해가지고 노획해서 지금 재정비해서 쓰기도 지금 힘든 모양입니다. 워낙 많은 차량과 장갑 차량, 전차 이런 게 지금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이런 조크가 나오더만요, 보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군에 가장 많은 군사 지원을 한 나라는 미국이 아니고 러시아다. 왜? 너무나 많은 이제 병기들, 중화기들, 전차, 장갑차 이런 걸 갖다가 전선에 놓고 다 도주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도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일개 여단을 편성했고 이번에 노획한 이 장갑 차량과 전차량을 전부 다 합하면은 아마 적어도 4개 여단, 4개 기갑 여단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노획 장비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조크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최대 군사 지원국인데 러시아가 등극행위도 제1위로. 근데 앞으로도 이런 이제 전쟁 추세가 계속될 거냐 하는 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마 이런 식으로 무질서하게 퇴각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반격 공세를 취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여기서 2주일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굉장한 이제 대전과가 발생하니까 미 군 당국에서는 너무 지금의 현재의 어떤 전과에 도취될 필요는 없다. 좀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톤다운 시켰습니다만 막 일주일 내지 2주일 동안은 조금 맥주 마시고 요 최근에 얻은 전과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즐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조금 확인이 100% 안 된 겁니다만 서부 군광구 그러니까 서부 집단군 사령관 이 우크라이나군의 포로가 됐다는 게 이제 뉴스에 떠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이 사람이 아마 안드레이 시체보이 중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별 3개인데 이제 사진을 보게 되면 별 2개가 있죠. 근데 중령입니다. 우리처럼 무궁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러시아에서는 이제 중령, 소령, 대령도 다 별을 표시하는데 중령 계급이죠. 그러니까 집단군 사령관인데 군광부 사령관인데 장성 그 정복이 아니고 장교 복장을 입고 아마 탈출하다가 잡힌 것 같습니다. 정말 굴욕적인 그런 순간인데 이 사람이 과연 그 서부 군광부 집단승무 사령관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부 군광부 사령관을 얼마 전에 바뀌었거든요. 3개월 만에 또 바뀌었습니다. 라핀이라는 사람으로. 이제 그 말은 지금 포로가 됐다는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행방불명인데다 잡힐 거라고 판단했으니까 새 아마 사령관을 아마 임명했던 모양인데 그게 또 얼마 안 가서 또 이제 새로운 인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령관이나 지휘관들 이렇게 지리멸멸 도망다닌다 한다면 이건 군의 사기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한번 짐작하시고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론 매체를 이름을 거명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키예v 공반이라든 최대 전과가 발생했다라는 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동부하고 남부에서 그러니까 헤르손 지역이죠. 특별히 말씀드리자면은 거기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완전히 정치적으로 그 점령한 지역을 러시아에 귀속시키려고 했는데 이걸 무기한 연기했다는 보도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손이라든가 동부 지역 쪽에 그 주민투표를 위해서 러시아에서 이제 행정 담당관들을 보냈겠죠. 그 사람들 그 인력까지 다 철수시켰다. 이런 게 뜨고 있는데 헤르손 같은 경우에는 왜 여기를 갖다 여기에다 주공을 몰아서 함락시키려고 했냐 하면은 9월 11일 날 지금 이미 지났으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9월 초에 여기 주민투표를 해서 헤르손을 정식으로 러시아에 복속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러시아 당국의 의도였는데 물론 이제 그 지난 2월 24일 그 이전부터 이 지역은 러시아의 영향권은 있었습니다만 물론 국제법적으로 인정은 되진 않죠. 하지만 주민투표로 물론 그것도 엉터리 투표겠죠. 공갈 협박을 통해서 또는 이제 선거 조작 이런 걸 통해서 러시아에 복속되도록 그렇게 만들겠죠. 그런데 그 과정이 만약에 이제 끝나게 되면은 형식적으로는 이제 러시아가 주장한 대로 그 지역은 러시아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헤르손 지역을 재빨리 탈환해야 된다라는 게 우크라이나군의 의도였는데 일단 동부 전선에서 어마어마한 전과를 올리면서 남부 전선에서는 그보다는 훨씬 진격 속도가 느립니다만 헤르손에서의 주민투표도 같이 덩달아 연기가 됐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결과로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기습적인 이런 전격적인 작전 기동을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이게 성동격서로 이야기하면서 마치 주공을 남부 전선으로 몰아세우는 것처럼 하면서 기만을 했다가 주력을 동부 전선으로 빼돌려서 러시아군을 격퇴시켰다라고 쉽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소극적으로 또 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공은 여전히 남부 전선에 있는데 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보니 러시아군의 주력이 동부에서 상당 부분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 밀도가 약하다. 그래서 이참에 동부 전선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을 거라는 현지 정찰 부대의 판단에 따라서 급작스럽게 기습을 가했다. 이 두 가지 이제 의견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석하고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미국 이런 데 지금 군사관계 전문가들하고 제가 통화한 바에 따르면은 이 두 개가 다 콤바인 된 게 아닌가. 그 어느 쪽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 두 개가 다 결합된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뭐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뭐 일본 저널, 그다음에 인터넷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영하고 도고 이런 정도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난 이제 추석 기간 동안에 이제 미국에 있는 전문가하고 이제 통화를 계속했습니다만 그 미국 쪽의 전문가들이 보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대규모 공세가 아니었다 동부전선에. 왜냐면은 주력으로 쓰였던 이제 병력이 기껏해야 3개 여단 플러스 특수부대였다는 겁니다. 이 특수부대는 아마 아조프 연대와 유사한 건데 아조프 연대가 여러분들 아마 저 마리우폴에서 막 전멸당한 거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병력은 아직 살아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 특수부대 일부하고 그다음에 3개 그 여단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마 예비병력으로 2개 또는 3개 여단이 있었습니다만 그 2개, 3개 여단은 정규 편제가 아니고 향토 예비 여단이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투를 담당한 거는 3개 여단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주공이 동부전선을 옮긴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주공은 여전히 남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5개 여단 정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2개 여단만 전교에서 뽑아서 동부전선으로 보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사람들 미국의 전문가들의 판단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헤르손이라는 남쪽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병력을 뺐다면 러시아 군들이 이걸 인지했을 거란 이야기죠. 그런데 계속해서 남쪽에서는 추공항의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쪽을 이제 필요 최소한 의 병력만 가지고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3개 여단 이름이 나왔는데 이번에 며칠 전에 젤렌스키가 이 3개 여단에 대해서 이제 훈장을 수여하고 지하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3개 여단은 공교롭게 3개 다 공수여단입니다. 그러니까 79 돌격 공수여단, 25 공수여단, 80 공수여단. 그 3개 중에 25 공수여단이 아마 선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공수여단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낙하산 타고 뛰내리는 걸로 생각하시죠. 근데 이번에는 낙하산 타고 뛰내리는 게 아니고 항공기와 헬리콥터를 통해서 적진으로 침투를 했고 그 다음에 상당수 병력은 여전히 전차와 장갑차 이전해서 또는 일부는 보병처럼 그렇게 행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낙하산을 타고 뛰내리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개 공수여단이 동원됐는데 원래 공수여단이라는 거는 중화기 지원이 이제 굉장히 빈약합니다. 자체 전력으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 실제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중장비를 이제 비행기로 실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낙하산 부대와 같이 이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소형의 그런 화기들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여단의 화력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동작전을 했는가?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딱 한 개 여단만 확인했습니다. 14 독립기계화 여단입니다. 요거는 이제 전차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보병만 가지고는 나흘 동안에 그렇게 50km 정도를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보병들이 걸었어요. 이건 분명히 아마 전차와 장갑차가 수반된 작전 기동이었는데 야간 공수부대라는 게 어느 나라든지 그 보병 중에서는 가장 이제 기동력과 그 다음에 전력이 뛰어난 그런 이제 정예 병력들이기 때문에 막 공수 여단이 최선봉에 섰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만 보게 되면 결코 주공이 남쪽에서 동쪽으로 바뀐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이게 정말 이건 전격적인 작전 기동이었다. 그러면은 헤르손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헤르손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발표하기로는 자기들이 한 그 6,000평방킬로미터를 장악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아마 500에서 1,000평방킬로미터는 헤르손 구역일 겁니다. 6,000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 정부를 다 합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500에서 1,000평방킬로미터 어느 정도 되는데 우크라이나군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 이제 초순까지 약 한 2달 반이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에 러시아군 1,800명을 사살을 했고 그다음에 사살한 거 포함해서 이제 부상자, 행방불명 이런 거 다 포함해서 7,000명의 병력을 전투 서열표상에서 지웠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 전차 122대, 그다음에 러시아군 장갑차 500대를 파괴 또는 노획했다. 그러니까 요번에 종부 전선에서 이룬 그 날 닷새 동안의 성과보다는 이제 훨씬 적죠. 훨씬 적지만 이거는 젤렌스키가 이야기한 대로 남부 헤르손 전선에 대한 공략은 천천히 나갈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습작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씩 땅을 획득해가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에 대비해서 러시아군 역시 상당 병력을 동부에서 남부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진격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에서도 약간 이런 성과를 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동부전선에서 계속 이제 전진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부전선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내기 때문에 아마 이걸 갖다가 북동 쪽으로 약간 전진하게 되면 자포리지아 그 원전 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병력을 갖다가 완전히 제압하게 되면은 러시아군을 동서로 분단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부전선 역시 앞으로는 계속 초미의 관심사로 지켜볼 여지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렇다면 미국이 지금 이 전쟁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처음에는 뭐 러시아가 당장 우크라이나를 제압할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미적거리다가 굉장히 이제 놀라운 저항 의식을 발휘했죠, 우크라이나군이. 그래서 이제는 지원하지 않을 수가 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단지 미국은 처음에 우크라이나군 자국 안으로 들어온 그 러시아군 병력을 쫓아내는 것만으로 그냥 적당히 그 선에서 정지시킬 것인가 하는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에서 이참에 러시아의 어떤 국력 또는 전력을 완전히 약체화시키려고 의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은 이제 소극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지원을 한다는 걸 넘어서 이참에 러시아군의 이제 국력을 완전히 쇠잔하게 만들어 버리자라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전과와 더불어서 러시아 내부의 동요 사태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전쟁이 아니고 총동원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죠. 여전히 특수군사작전이기 때문에 강제 징집을 못하고 지원병을 받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병력이 태부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중앙아프리카, 시리아, 체첸 뭐 이런 이야기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거는 러시아군으로 만들어진 정규 병력이 터무니없이 지금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군부나 지방정부의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쇼이구 국방장관 해임안까지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만든 모든 이제 군사 기동에서 뭐 하나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게라시모프 참모총장, 이 사람도 이제 군 관료지, 이 사람 야전 지휘관으로서의 어떤 능력도 별로 없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뭐라 그럴까, 그냥 푸틴 정치 체제 하에서 그냥 잘 보여서 올라간 거지. 그 사람들이 야전 사령관이나 그 다음에 군 참모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기에 저 자리에 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참에 해임 근양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서 이제 상당한 소용돌이에 빠진 것 같습니다. 모스크바의 로모노섭스키 구의회입니다. 시의회는 아니고. 그 의회에서 푸틴을 비난하는 성명을 최초로 이제 공표했고, 그 다음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레닌그라드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스몰린스크라는 이제 구의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푸틴을 국가 반역죄로 고발하겠다. 그런 법안을 갖다가 이제 올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얼마 전까지 러시아 지방의회 18개 의회에서 푸틴의 사임을 촉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30개에 달하는 러시아의 지방의회가 푸틴의 사임을 촉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위기는 뭐 이거는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만, 여전히 러시아가 잘 버티고 있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군수 경제를 봐라,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아마 요것 한 2주가 조금 안 됐을 것 같은데 러시아 내부에서 아마 그런 문건이 아마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가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이게 경제가 완전히 후퇴하게 된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가 지금까지 러시아 연방공화국 승리 이후로 아마 가장 많은 아마 국력이 아마 소모되거나 그 다음에 경제 구조 자체가 파탄에 그런 위기로까지 봉착될 수 있을 거다. 그런 내부 문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도 러시아 경제가 지금 제대로 버티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기들 판단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위기, 그 다음 지방의회에서 이제 반대 의견, 그 다음에 약간의 반전 분위기, 지금까지는 이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게 아마 이번에 동부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승리로 말미암아 좀 더 가속화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러시아를 보고 있는 전문가들은 아마 그거로 탄핵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지금 지지율이 83%가 갔는데 그것도 뭐 조작된 것일 수도 있고요. 러시아는 지난 100년 동안 투표 선거는 다 조작해 왔습니다. 공산주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대로 그 지지율이라는 걸 제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러시아 국민의 어떤 그 천박성, 미개발성 이런 것 때문에 알고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 러시아에서 나오는 통계를 제대로 액면 그대로 지금 믿기는 힘듭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 이 동부전선에서 우크라이나하고 이런 성과를 냈다고 해서 푸틴 체제가 당장 위기에 봉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아마 되게 지배적인 판단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좋게 말하면은 이 정도 공세를 갖다가 아주 전격적인 작전 기동을 통해서 러시아군을 저렇게 패퇴시켰다고 한다면은 이 반전 공세는 아마 전쟁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러시아군이 그 예비 병력을 동원해서 이번 겨울에 다시 이제 러시아군의 반전 공세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거는 뭐 지금 예단하기 힘듭니다만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다만 이건 전쟁의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확보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옛날에 처칠이 말하는 소위 말해서 끝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점쳐 볼 수도 있겠습니다. 롬멜 장군한테 늘 패배하던 이제 영국군 제8군이 몽고메를 앞세워서 엘 알라메인 전투에 승리를 하죠. 그래서 그 엘 알라메인 전의 승리를 취하면서 처칠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 알라메인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패배는 없다. 실제 패배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북아프리카에서 롬멜 군단을 몰아내게 되죠, 영국군이. 이제 그때 처칠이 이야기한 게 이게 끝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게 끝의 시작일까요? 라는 데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가 이제 미국 전문가들하고 추석 기간에 조금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크라이나군은 이기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미국의 입장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확인하기 좀 힘든 이야기인데, 이번에 만약에 동부전선에서 이걸 갖다 제대로 이기지 못했다면은 이제 상당한 문제가 생기겠죠. 기습작전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러시아군의 반격에서 돈자됐다든가 그랬다면은 이제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일단 이겼습니다. 상당 부분의 이제 면적을 이제 탈환했고요. 그런데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이 쫄보 바이든 정권이 야, 요 정도하고 적당히 화해하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이제 암시를 줬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젤렌스키가 막 아주 이제 완고하게 반대를 했었고, 실제 미국이 그런 접근을 해왔다고 공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기자들이 우크라이나 측에 물어봤더니 미국에서 그런 식의 어프로치는 해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럼 왜 이런 뉴스가 제 귀에 들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가, 지금 어차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완전히 몰아내는 데는 앞으로도 수개월이 걸릴 겁니다. 근데 선거는 앞으로 2달 후인 11월 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월 달에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러시아군이 2월 24일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걸 전제 조건으로 두 나라가 화평조약을 맺는 게 또 가능하다라고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생각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염려하는 거는, 지금 이론의 성과가 오히려 미국이 러시아와 그런 식의 타협을 할 수 있는 바게닝 칩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는 거죠.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군 전 국민들이나 군부, 그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좀 신락 같은 가능성, 좀 믿기 어려운 또는 원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걸 보면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와중에 저놈의 프랑스의 마크롱은 아직도 푸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전화질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서방들이 언제 다시 다 비겁한 옛날로 다시 돌아갈지 모른다 하는 그런 의혹을 여전히 우크라이나 정부나 국민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번 전투는 한 일주일, 2주일 동안에 러시아의 반격 공세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유포리, 이 기쁨은 이제 전 국민들과 아마 젤렌스키가 다 같이 누리게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우크라이나 지원 세력이라든가 전 세계에 있는 반대 세력들, 이런 사람들, 이런 집단들에 대해서는 아마 큰 선물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